방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문이 4개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다 열려 있었어요. 근데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씩 잠깁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방에 대한 겁니다. 그 전에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10년 동안 1억을 갚았어요. 빚이 얼마 남았을까요? 7천만 원입니다. 계산이 안 되죠? 3천만 원 빌려서 1억을 갚았는데 아직 7천만 원이 남아있다니.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한 보도에 나온 실제 사례입니다. 14살, 중학교 2학년, 부모님 빚을 대신 갚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알바비 들어오면 이자. 20년 가까이 갚았는데 빚이 줄지 않았어요. 14살한테 복리가 뭔지 설명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 아이는 숫자를 모르는 게 아니라 구조 안에 갇혔던 겁니다. 이 사람이 들어간 방, 그 방의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이자부터 볼게요. 은행에서 돈 빌리면 이자가 얼마일까요? 우리가 보통 보는 시중은행 1금융권이죠.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약 4%에서 5%라고 가정하면 3천만 원 빌리면 이자가 월 10만 원대예요. 이 정도면 갚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요, 은행에서 안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거나 소득 증빙이 안 되거나. 이 사람들은 이 금융권으로 갑니다. 저축은행, 캐피탈 같은. 금리는 10%에서 20% 정도 돼요. 여기서도 안 되면 대부업으로 가죠. 법정금리는 최고 20%예요. 아까 그 14살 그 아이가 갚고 있던 빚이 이쪽입니다. 3천만 원을 연 20%로 빌렸습니다. 1년이면 이자만 600만 원, 월 50만 원씩 갚으면 연 600만 원. 원금이 하나도 안 줄어듭니다. 런닝머신 아시죠? 뛰고는 있는데 앞으로는 안 가는 거. 근데 이건 그냥 런닝머신이 아니에요. 한 달이라도 못 갚으면 벨트 속도가 올라갑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거든요. 투자할 때는 복리가 마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빚에서의 복리는 뒤로 끌려가는 힘이 돼버립니다. 3천만 원이 5년이면 7,500만 원, 10년이면 1억 8천만 원, 원금의 6배죠. 뛰는데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자가 다리보다 빠릅니다. 이게 그 방의 바닥입니다. 이 바닥 위에 서 있으면 밖으로 나가는 문이 하나씩 보여요. 근데 그 문이 잠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부터 볼게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은행에서 싸게 빌렸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안 빌려줍니다. 은행에는 DSR이라는 규제가 있어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쉽게 말하면 빚 갚는 돈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더 이상은 못 빌려준다. 취지는 좋죠. 과잉 대출을 막자는 거니까. 근데 결과를 보면요, 2026년 1월 기준으로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2달 연속 줄었습니다. 좋은 소식 같죠? 같은 달에 이금융권 대출은 2조 4천억이 늘었어요. 전월 대비 3배입니다. 호스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한쪽을 테이프로 막은 거예요. 반대쪽에서 더 세게 터졌을 뿐입니다.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 방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냐?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3건 이상 대출을 가진 다중채무자가 505만 명이에요. 부산 인구가 326만이에요. 부산 하나 반이 이 방 안에 있는 겁니다.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사람은 266만 명. 버는 것보다 갚는 게 많은 사람은 149만 명. 울산 인구가 110만이에요. 울산보다 많은 사람이 번 돈 전부를 빚에 쓰고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은행 문이 닫히면 사람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더 비싼 방으로 밀려갈 뿐입니다. 그래서 문이 하나 잠겼죠. 문이 하나 잠긴 겁니다. 은행에서 밀려난 사람들 결국 더 비싼 이자를 내고 빌리겠죠. 이 금융권이나 대부업. 그러면 이자라도 낮춰주면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정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이 이상 받으면 불법이다. 정부가 정한 이자의 상한선이에요. 원래 66%까지 가능했는데 계속 내려서 지금은 20%입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한번 대부업체 사장 입장이 되어 볼게요. 10명한테 100만원씩 빌려줬습니다. 이자 30%, 조달금리는 10%. 10명 중 1명은 떼먹습니다. 순이익 70만원, 먹고 살만하죠? 근데 정부가 이자를 20%로 내렸어요. 같은 조건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20만원 적자.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갚을 것 같은 사람한테 문을 닫습니다. 10명 중 3명한테 안 빌려주면 다시 흑자가 되니까요. 이게 실제로 벌어졌어요. 대부업 이용자가 2021년 112만 명이었는데 2023년 72만 8천 명으로 40만 명 앞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대출 승인율도 급락했어요. 신청은 하는데 안 내주는 겁니다. KDI 분석에 따르면 20%에서 18%로 단 2%만 내려도 66만 명이 추가로 밀려납니다. 그러면 밀려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금융위원회 분석을 보면 24%에서 20%로 내린 뒤 약 3만 9천 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여기는 20%가 아닙니다. 연 수백 프로, 법에 보호도 없죠. 보호하려고 만든 규제가 더 위험한 곳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문이 2개째 잠겼습니다. 은행문 잠기고 대부업 문 잠기고 그래도 빚은 남아 있습니다.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통장 압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내 통장에 압류가 걸려요. 통보도 없이 바로 집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죠. 셔츠 입고 구두 신고 버스에 올라탑니다. 카드를 찍는데 안 찍혀요. 기사님이 쳐다보죠. 뒷사람이 기다립니다. 고개를 숙이고 내려야죠. 그 3초가 이 사람의 하루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채권자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사라집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안 걸면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빚이 넘어가는 구조도 있습니다. 은행이 더 이상 못 받겠다 싶으면 그 빚을 채권 추심 회사한테 넘깁니다. 얼마에 넘길까요? 원금의 10%에서 30%예요. 중고장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3천만 원짜리 채권 500만 원에 팝니다. 그러면 추심 회사가 삽니다. 그리고 채무자한테 3천만 원을 받아내요. 원래 빌려준 은행은 이미 손절한 빚인데 채무자한테는 여전히 3천만 원입니다. 은행은 부실정리, 추심회사는 수익 창출, 법원은 채권자 권리보호.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는 합리적이죠. 그 사이에 끼인 사람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출근을 못하는 상황. 보호장치가 아예 없었냐?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185만원까지는 압류 금지였습니다. 근데 구조가 문제였어요. 일단 다 가져가고 나중에 돌려받으라는 식이었습니다. 법원에 직접 서류를 내야 하고 법률 지식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려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수영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문이 3개째 잠겼습니다. 3개 다 잠겼습니다. 이 방에서 어떻게 숨을 쉬냐? 올해 정부가 하나 뚫었어요. 2026년 2월 1일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2가지예요. 첫째는 금액이 올랐습니다. 기존의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65만원 인상. 두 번째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일단 압류하고 신청하면 돌려받기. 그런데 지금은 미리 지정해서 자동 보호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생계비 계좌라는 걸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1인당 1개. 이 계좌에 월 250만원까지는 처음부터 아예 못 건드립니다. 돌려받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잡히는 거예요. 개설은 간단합니다.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등 신분증 하나로도 되고 모바일로도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월 누적 입금 250만원까지만 보호되고 1인 1계좌예요. 그리고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압류를 못하는 거지 빚은 그대로예요. 갚아야 할 돈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갚을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250만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서울 기준으로 쪼개볼게요. 월세 50만원, 식비 40만원, 통신비 6만원, 교통비 7만원, 공과금 10만원, 생활용품 10만원, 여기까지 하면 123만원이에요. 아이가 있다면 급식비나 학원비, 병이 있다면 병원비와 약값 등이 더 들어가서 250만원은 여유가 아닙니다. 겨우 숨만 쉴 수 있는 돈이에요. 문이 아닙니다. 이건 환기구예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다른 나라는 이 방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은 챕터 7 파산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이 기준 이하면 빚을 탕감하고 리셋시킵니다. 몇 달이면 끝나요. 아예 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로 나가세요 라는 문이요. 독일은 소비자 파산 제도라는 게 있어요. 원래 6년 걸리던 걸 3년으로 줄였습니다. 6년은 너무 길다. 3년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는 거죠. 한국은요, 개인회생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가처분 소득의 상당 부분을 갚아야 해요.
월급 250만 원이면 생계비 빼고 매달 약 140만 원을 3년 동안 갚는 겁니다. 미국은 몇 달이면 끝난다고 했죠. 미국은 출구에 문을 닫았고 독일은 복도를 짧게 만들었고 한국은 이제 환기구 하나를 뚫은 겁니다. 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숨은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나는 빚이 없는데 이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바로 이겁니다. 나는 빚이 없는데 이게 왜 내 이야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가 못나서 그런 거지.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못 갚으면 그건 본인 책임 아니냐? 맞습니다. 빌린 돈은 갚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요, 14살짜리가 못나서 빚을 진 걸까요? 코로나 때 가게 문 닫은 자영업자가 게을러서 빚을 진 걸까요? 보증 잘못 쓴 사람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걸까요? 물론 본인 책임인 경우도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빌린 사람들, 갚을 생각 없이 빌린 사람들, 그런 사람까지 전부 보호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갚아라 라고 말하면서 갚을 수 있는 조건을 전부 막아버리면 그건 명령이 아니라 모순이에요. 통장이 있어야 월급을 받고 버스를 타야 출근을 하죠. 출근을 해야 돈을 벌고요. 돈을 벌어야지 돈을 갚겠죠. 그걸 전부 막아놓고 갚아라. 이건 갚으라는 게 아니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그 사람 안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505만 명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못 갚으면 은행에 부실이 쌓입니다. 은행이 흔들리면 공적 자금이 투입돼요. 공적 자금은 세금이죠. 그 세금은 빚 없는 당신한테서 나갑니다. 이미 한번 겪었었죠. 1997년도 IMF 때 공적 자금 168조. 28년이 지난 지금도 40조 넘게 남았어요. 그리고 세금만이 아닙니다. 505만 명이 소비를 멈추면 동네 식당에 손님이 줄어요. 자영업자 매출이 떨어지죠. 그 자영업자가 또 빚을 지고 직원이 잘리고, 당신 옆자리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빚은 한 사람 안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업 실패, 보증, 질병, 실직, 이 중 하나만 겹치면 여러분들도 이 방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 방에 들어가겠다고 줄 서 있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밀려서 들어간 거예요. 다시 그 방으로 가볼게요. 은행 문 잠겼습니다. 대부업 문 잠기고 있죠. 통장 압류됐습니다. 파산 출구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이상한 건요, 이 문들이 잠길 때마다 보호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DSR, 과잉대출 보호, 법정 최고금리, 고금리 보호, 통장 압류, 채권자 권리 보호. 각각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한테 전부 겹치면 보호가 감금이 됩니다. 250만 원 문이 아닙니다. 환기구예요. 근데 이 환기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 방에서 숨을 쉴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숨이 있어야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돈을 벌고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게 해줘야 갚을 수 있는 거죠. 3천만 원 빌려서 1억 갚고도 7천만 원이 남은 사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버스비였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생계비 계좌 개설 방법,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절차 등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돈의 맥락이었습니다.